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우방국과 무역동맹을 다지는 프렌드 슈어링. 미국 재무장관이 6년 만에 이걸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공급망 확보가 목적이라는 거죠.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은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와 잇따라 만납니다. 반도체 같은 신산업 핵심 자원을 남들보다 미국 먼저 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견제를 받게 된 우리도 얻는 게 필요하죠. 안보와 시장을 약속하는 건 기본. 당장은 불붙은 환율에 소화기가 될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얻어내야 합니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스와프 계약이 모든 걸 해결해주진 않습니다. 다만 고환율 속 시장 불안을 가라앉힐 해열제 역할은 해줄 거라 기대합니다. 자기 몫을 정하고 들어오는 미국과 동맹이라는 이름의 압박에 놓인 우리가 어떤 장부를 쓰게 될지 지켜보시죠. 7월 19일 화요일, 여러분은 지금 출근길 경제코치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심야 택시 요금을 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요금이 좀 올라갈 것 같죠. 구체적인 내용 알려드리고요.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이자가 감당되지 않는다. 처분에 나서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하네요. 물가 인상으로 소비 심리가 꺾이면서 소매 유통시장 경기 전망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나 혼자 잘 나가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딜까요? 또 농림부 장관은 추석 지나면 농식품 물가 안정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부가 경제법,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빠른 분들은 어제부터 신청하러 달려가셨죠? 최대 원금의 3배까지 추가로 적립을 해주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 어제부터 모집이 시작이 됐거든요. 다양한 소식들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잠깐 경제에서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부동산 시장의 현황, 또 전세값은 주춤한데 월세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혼란의 둔촌주공 사태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시 잠깐 들렀다가요. 지식발전소 열 건데 회사 다니다 보면 회사에서 내가 너 사실 승진시켜준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나는 마음이 왜 이러지?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건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하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어주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심야 택시 탄력 요금제가 도입된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할 때 나온 내용인데요. 여기서 원 장관은 국토부가 심야 시간 택시 승천한 해소를 위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요즘 수도권에서 택시난이 엄청 심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카카오 택시 같은 플랫폼 택시에 탄력 요금제 도입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탄력 요금제라는 거는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요금을 탄력적으로 올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택시가 안 잡히는 게 공급 문제라고 결론을 내리고 택시기사님들 심야 시간대에 나오시게 유도하려고 이런 제도를 준비했다고 하고요. 국토부는 지난 5월에 시범적으로 한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최대 3,000원을 탄력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의미 있는 배차 성공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선 탄력요금제 도입 효과에 대한 업계 간담회나 전문가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절차들을 거쳐서 플랫폼 사업자가 희망한다고 신고를 접수하면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국토부 설명에 약간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요금을 올리면 그 공급이 좀 늘어나겠죠. 하지만 과거에 우리 카카오라는 플랫폼에서 요거 한번 시도한 적 있잖아요. 예.
웃돈 주면 배차 빨리 해드립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정보가 좀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하거든요. 웃돈을 줄 때 배차가 빨리 되는 건지 아니면 웃돈을 안 주는 사람들 차가 늦게 오는 건지 실질적으로 배차하는 그 시간 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는 점은 정부에서 좀 감시를 해주면 좋겠고 신도시와 개발지구 이 빨간 버스 다니는 지역들 버스나 지하철 부족하다는 얘기 참 많았는데 맞춤형 교통 대책도 나옵니까? 네, 맞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 총 128개 지구에 대해서 처음으로 교통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맞춤형 교통대책을 마련한다라고 한 건데요. 단기적으로는 광역버스 승객 확대한다고 했는데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요. 그리고 2층 버스 운행을 확대하는 이런 대책들을 내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시설 투자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고요. 또 신도시 개발 착수 시점부터 교통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요. 철도, 버스, 자전거 여러 가지 모빌리티를 월 정액제로 사용하는 시범 사업 이것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빨리 좀 확충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교통망이 신도시로 사람을 분산시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일 텐데 부동산을 단기간에 처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부동산 플랫폼 기업 직방 어제 주택 매도자 구성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보유기간 1년 이내 주택을 판 매도인 비율이 올해 2분기에 9.92% 이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 비율이 작년에는 작년 같은 기간에는 7%였는데 이게 급격히 오른 거고요. 그리고 1년에서 2년 동안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비슷한 비율로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근에 집 샀다가 서둘러서 파는 사람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부동산 앞에 붙어있는 금매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집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집 산 사람들 중에서 일명 영끌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끌어다가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꾸준히 계속 올랐었잖아요. 네. 이때 막판 가서는 진짜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은행 대출을 될 수 있는 대로 다 끌어서 모아서 패닉 바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액수를 보면 2020년 2분기에는 18조 원 수준이었는데 이게 지난해 3분기에는 38조 원 그리고 지난해 4분기에는 25조 원이나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끌한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최근 금리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주택시장 재작년이나 작년처럼 급등하지 않고 심지어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막판에 영끌한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집을 파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월세 가격이 뛰고 있다 이런 통계도 나왔네요. 네, 한국부동산원에서 월세 가격 지수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순수 월세하고 반월세를 포함하는 6월 수도권 아파트 월세 통합 가격 지수 이게 104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6월을 100을 기준으로 한 수치니까요. 1년 동안 한 4%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 시장 들여다보니까 월세 올라가지고 거래가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DH 아너힐스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지난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20만 원을 내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기가 올해는 보증금 1억 원에 360만 원에 계약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월세가 40만 원 가량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320만 원도 사실 엄청난 돈인데 네. 이게 1년 만에 40만 원이 올랐다. 그러니까 월에 40만 원씩 더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1년에 한 500만 원이 올랐다는 건데 월세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네, 전세의 월세화 현상 이게 굉장히 강해지면서 나타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금리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계속 상승하면서 전세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로 살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월세 가격이 높아지는 건데요. 앞으로도 이런 현상 더 강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느니 빅스텝을 하면서 다음 달부터는 6% 안팎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심지어 앞으로 금리는 계속 더 오를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받아서 뭐 높은 금리를 계속해서 네. 갚아 나가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고정된 월세를 내는 편이 훨씬 더 낫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거나 전세금은 유지하고 월세를 조금 더 내는 뭐 반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세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부동산 소식은 잠깐 경제에서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고 소매 유통 시장에 이 소비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3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 뭐 이런 수치가 84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소매 유통업자들이 경기 전망이 어떻게 될지 평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3분기 전망치가 지난 분기 2분기에 비해서 15포인트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초창기 때 이만큼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이 정도로 급격한 하락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살아날 것 같던 뭐 유통업계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통시장이 얼어붙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 거는 뭐 급격하게 오르는 외식 물가 네. 그리고 급격하게 오른 금리 이렇게 원인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서 갚을 돈은 많아지는데 물가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돈을 안 쓰고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이렇게 유통 경기가 나빠지는 거는 불가피한 결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또 유통 채널별로는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곳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건 또 맞습니다. 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백화점 뭐 모두 전망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백화점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에 덜 민감하고 럭셔리 소비 그대로 이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이 주로 돈을 쓰는 데가 백화점이죠. 이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편의점은 오히려 전망이 되게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식 물가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가성비 따지기 시작했고 편의점으로 몰릴 게 예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편의점 도시락, 간편식품 이런 게 요즘 굉장히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네. 구민기 기자도 1인 가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의점 가는 그 횟수 빈도 좀 늘어납니까? 실제로? 조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식당 가보면은 웬만하면은 10,000원 이상으로 그러게요. 지불하고 가는 네. 경우가 많더라고요. 되게 짧게 빠르게 해결해야 될 때는 좀 편의점 가야 되는 게 좀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희 방송국에 있는 상암동 일대에도 점심시간 지나면 편의점에 도시락이 싹 빕니다. 이 매대가 비는 속도를 보면 아 경기가 안 좋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추석 지나고 나면 농식품 물가가 좀 안정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까? 네, 어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 이후에 농식품 물가가 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추석 이후에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가 보통 원래도 10%에서 20%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보통 추석 때 얻어놓은 여러 가지 물품들을 뭐 길면 한 달까지도 계속 사용을 하면서 소비를 줄이고 그러니까 물가는 떨어지는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제 조건은 정부가 추석 전까지 물가 관리를 잘해서 물가 급등 현상을 막는 거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올해 추석에는 마늘, 양파, 감자 포함해서 총 13개 품목 물가를 주요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초에 기재부하고 합동으로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벌써 추석 얘기할 때가 왔군요. 자, 휴가가 다가옵니다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최근에 신선채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격이 좀 낮아질 거다 이런 예측도 있어요? 네, 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말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배추, 상추, 깻잎, 폭염으로 경작물 줄어들면서 값이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번 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작물들 공급이 많아지고 가격 안정세를 찾을 거다라고 합니다. 또 오는 20일부터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0% 할당 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가격 하락 체감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가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한 형별 규정을 손본다라고 하는데 여기 좀 찬반이 엇갈리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족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 이것 통해서 경제법, 형법,
형벌 조항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TF는 경제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조사해서 뭐 이르면 이달 중에 부처별 개선 초안을 마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활동에 과도하게 제약되는 법을 완화한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들었던 게 공정위의 행정조사를 거부했을 때 기존에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았는데 단순한 행정제재로 마무리되도록 법을 고치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행정조사할 때 뭐 폭언, 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 지연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TF 계획대로라면은 심각하게 불법 행위 없었단 전제로 행정 제재만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도 기업들이 조사받을 때 그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공정위에서 소위 말해서 과징금 얼마를 우리가 소위 때린다라고 하잖아요. 대부분은 행정소송에 가서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의 규제를 줄인다. 조사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공정위의 권한이 결과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서 공정위의 행동이 단순히 기업에게 규제로만 작용한다. 이런 측면만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 규제들은 보통 시장 활동이 잘 돌아가도록 규칙을 바로 세워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공정위 활동 범위를 위축시키는 거는 기업 살리기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들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기업에게 좋은 일 한다고 무조건 친시장적이라고 판단하는 발상도 굉장히 위험을 해서요. 그러니까 앞으로 TF가 어떻게 경제법들 개정해 나갈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국민적인 동의를 얻으려면 국민들에게 일단 기업들이 사회적 본령을 다하고 있다는 네. 거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정위가 괴롭히려고 있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기업들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한다. 이걸 신뢰를 먼저 주면 그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부터 시작된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모집 신청을 어제부터 받았네요. 네, 맞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뭐 월 10만 원을 그 참여자가 저축을 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3년 만기 시에는 참여자가 총 360만 원을 모으겠죠. 그럼 정부도 360만 원을 같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총 720만 원이 되는데 참여자는 여기다가 예금 이자까지 합쳐서 총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쏠쏠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만 19세에서 34세까지 그리고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에서 그리고 200만 원 사이에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속한 가구 소득이 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긴 한데 그래도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총 10만여 명 정도가 된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입 신청은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 여기서 하면 되고요. 기한은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중소기업이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청년들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아마 금리만큼 큰 영향을 주는 게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금리가 공격적으로 올라간 이후 서울 5대 권역의 매매 수급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고 합니다. 매매값, 전세값 모두 주춤한데 또 월세는 나 혼자 고공행진 중이다 이런 통계도 있고요. 시장에서 둔촌주공이라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도대체 이 아파트는 언제 다 지어질지 분양은 실제로 언제 끝나서 언제 입주가 되는 건지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둔촌주공 사업이요. 지난주에 사업비 대출 상환할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까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조합장이 돌연 사임을 했습니다. 지금 상가 분쟁 때문에 그런다는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조합원이 5,900명, 6,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내부에서의 갈등이 상당히 여러 종류의 갈등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사실 내부인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세밀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내용만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지금 상가하고 기존 그 전체 아파트 조합하고 분쟁이 생긴 걸로 보여집니다. 이 조합 및 상가 대표기구 통합상가위원회가 지난해 새로 출범이 됐는데요.
그 이전에 한참 전에 이 사업 자체가 워낙에 10년 이상 추진된 재건축 사업이다 보니까 2012년도에 상가의 조합만 별도로 이 재건축 사업을 관리하겠다고 건물사업관리업체 PM한테 이 재건축 사업을 상가가 독립기구를 만든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통합상가위원회라고 해서 아파트 조합과 상가의 전체 대표기구가 2012년도에 상가 대표기구와 PM사가 맺었던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킵니다. 2012년도에 맺었던 계약에서는 무상 지분율을 이 상가의 조합원한테 190%까지 이제 보장을 했던 건데요. 이 상가라는 것 자체가 원래 한 상가 소유주당 하나의 상가를 무상 지분율만큼 높인 면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기본적인 재건축에서의 관례인데 그렇죠. 요즘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간혹 아파트를 받기도 하고요. 또한 상가 하나의 소유주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상가의 소유주 안에서도 의견의 다툼이 있는 거고요. 이 공유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 지분을 갖고 있는 일부 상가 조합원들은 아파트와 함께 통합하는 통합상가위원회에 찬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즉 2012년도에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가의 조합원도 있는 것 같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서로 분쟁이 생긴 가운데 12년도에 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계약을 한 이 PM 회사는 현재 상가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합의 분쟁이 해결이 안 되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상가 동의 두 동에 대한 분양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전체 85개 동 중에 2개의 리스크가 있는 것은 적지 않은 리스크라고 보고 시공단 입장에서는 이 내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아, 이게 통계를 보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권리 구조가 좀 복잡한데 재건축 전에 둔촌주공 상가가 309개 점포가 있는데 지금 상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등록한 사람이 상가 수보다 많은 530명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이후에 상가 지분을 쪼개서 사들인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본인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그 권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이거 좀 복잡한데 대단지 사업이 이렇게 지연이 된다. 공급이 막힌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둔촌주공은 조합원이 6천 가구니까요. 그 6천 가구가 지금 원래는 내년에는 입주를 할 것으로 기대를 했다가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 이제 일반 분양을 거의 5천 가구를 하기로 되어 있었고 또한 임대 분양도 임대 주택도 1,000가구 정도가 공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청약을 기다리던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서울의 청약 대기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수년째 청약을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전체적으로 합산한 규모는 12,000가구이기 때문에 이 규모는 서울의 1년간 분양하는 물량이 거의 4분의 1 또는 거의 넘어서기도 하는 정도로 대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 지연의 문제 그리고 조합원들의 임대차 계약 갱신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0.5%포인트 금리 올린 이후에 서울 지역의 매매 전세 시장은 거래가 상당히 위축됐다 이런 통계도 있네요. 네, 실제로 지금 가격 하락폭이 높아지고 있고요. 주간 단위로 발표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 매매 수급 지수 역시 10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조치가 있죠. 이 조치로 인해서 내년 5월 전에 매도하겠다라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은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전세 대출조차도 더 이상 받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전세 가격도 약간 하락하고 매매 수요는 더욱더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금리 인상 여파가 여러 가지 호재도 흡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대구, 대전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대구와 대전의 경우에는 과거 같은 규제 해제의 효과는커녕 여전히 매주 큰 폭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는 계속해서 하락폭이 커지고 있고요. 대전은 약간 등락은 있지만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효과가 딱히 나타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부 다른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즉 2020년 1월 매매가보다 더 아래 가격에서 실거래가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도 전라남도, 광주, 전북 이런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거의 유일하게 오르고 있다 계속. 이 용산이나 반포 일대, 노른자위 지역이라고 했었는데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게 대세 하락의 시작인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사실 올해 거시경제가 워낙에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큰 변수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금리 인상폭과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는 거죠. 이 추세가 좀 안정이 될 필요가 있고요. 워낙 급격하게 6개월 사이에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세의 추세 전환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수요 공급 측면에서는 일시적인 영향일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언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부터 하반기 연말까지를 보자라고 한다면 분명히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요 위축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매물은 당분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월세는 올라간다. 결국은 수급 문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세 월세화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대출이 지금 몇 년째 증가를 했었는데 만기가 오게 되면 전세 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가 너무나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의 이자율과 전월세 전환율을 비교를 해보면 이게 역전돼 있는 상태로 월세가 차라리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은 월세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고 그래서 월세 가격은 야금야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올라가는 추세가 발생하고 있고요. 전세는 반면에 완전 전세로 가려면 그 임차인들이 대출 부담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전세 고가 행렬은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로 전세 가격 하락하는 지역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매는 당연히 더욱더 수요가 위축돼 있는 상태이고요. 전월세 거래량 중에서 보면 5월달 기준으로 월세 거래가 전국 전월세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5%로 전세 40% 대비해서 월세가 압도적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당분간은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는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요, 이렇게 되면 전세에서 반전세로 가는 사람이 월세 살던 사람을 밀어내고 여기에서 좀 더 비싼 월세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저렴한 월세를 살던 사람을 밀어내고 이런 방식으로 전월세 난민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장은 확실히 양극화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월세 비중이 전체 아파트에서 늘어나게 되면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 금액이 적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아파트를 전세로 줄 때에는 날짜를 맞춰서 계속 세를 줘야 하는 집주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월세 비중이 증가하면 오히려 전체 임대차 공급 물량은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만 나타나고 있지만 월세 가격이 증가하면서 서울에서의 임대료 부담을 못 이기고 점차 경기도나 인천으로 밀려나는 도미노 같은 이주 현상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주거비 부담이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기본적인 방역수칙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국내외 증시 알아볼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네, 전당 후약 장세. 장 초반에는 셌고 장 후반 들어서 약해진 이러한 하루였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보자면은 장 초반까지만 해도 골드만삭스나 BOA 같이 주요 금융주들이 예상보다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3대 지수 모두 1%대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가 바이든의 이번 중동 순방 결과가 실망스러웠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재차 $100를 상회했고, 또 블룸버그에서 애플이 긴축 경영에 나선다라는 보도를 함에 따라 이게 전반적인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상승폭을 반납한 채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 0.6 그리고 0.8%대 사이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업종이나 이제 종목단에서는 그래도 좀 눈에 띄게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이더리움이랑 또 이더리움 클래식 이러한 코인 중심 대표 코인 중심으로 급등한 영향에 힘입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갤럭시 디지털, 엔비디아 같이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애플이 긴축 경영에 나선다. 이게 증시의 약재였다고 하는데 애플은 왜 이런 선택을 한답니까? 네, 지금 뭐 상황이 되게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아니고 블룸버그가 이제 저희가 흔히 잘 표현하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 그들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지금 애플이 전사적인 방침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불확실한 시기에 더욱 신중해진 움직임이 필요한 만큼 내년도 2023년도에 일부 부서의 고용과 또 투자 지출을 당초 계획보다 늦출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애플도 이제 침체에 대비해서 안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구나라는 불안감들을 부각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단 애플뿐만이 아니라 앞서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그 메타 플랫폼과 같이 페이스북에 모여서 메타 플랫폼들도 다들 경기에 대한 우려로 채용 계획들을 축소 혹은 지연하거나 중단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미국 기업들도 지금 실적 시즌인데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 숫자 중심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7월 15일자 데이터,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기준으로 S&P 500 내 7%에 달하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완료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다시 말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숫자를 낸 기업들의 비율은 현재 60%입니다. 이 60%가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좀 상대적인 비교를 해드리면은 과거 10년 평균 그 서프라이즈 비율이 72%, 또 5년 평균이 77%, 가장 최근 1년 평균이 81%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의 비율 60%라는 점은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의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경계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부터 실적을 발표한 JP모건, 또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은 그야말로 중립 수준의 이상 결과를 내면서 2분기 실적 시즌 한번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들이 부각이 되긴 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애플 사태, 다시 말해 27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애플이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용, 지출 둔화에 나설 것이라는 이 외신상의 뉴스 플로우가 비단 애플뿐만이 아니라 여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 대형 빅테크주들,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이 종목들에 대한 실적 경계감을 강화시키고 있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달러가 미국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 일단 강달러 때문에 다들 지금 신음 중이다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미국 맞습니다. 기업들도 여기에서 누구는 유리하고 누구는 좀 불리할 것 같고 인플레이션 문제도 심각할 것 같은데 미국 기업들은 사정이 어떤가요?
네, 지금부터 좀 숫자 베이스로 좀 더 말씀을 드릴 거라서 집중을 좀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먼저 6월 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달러 강세를 이유로 2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바는 저희가 흔히 이제 인식대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은 결국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들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좋지 않나? 라는 좀 인식들을 할 수 있지만 달러 강세는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만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숫자를 보면은 S&P 500 내 11개 업종 중에서 소재, 필수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업종들보다 IT 업종의 해외 매출 비중이 58%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IT 업종에는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업종들이 있죠. 또 더 나아가서 국내 기업들도 유사하겠지만 지난 1분기 실적 시즌 때 인플레이션이 문제다라고 언급한 S&P 500 기업들의 수가 약 400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6월 소비자 물가랑 생산자 물가가 계속 급등하다 보니까 이거는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조기에 마진 악화, 수익성 악화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기업들도 이제 단순히 본인들의 사업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연준의 긴축과 같은 매크로, 거시경제 환경에 상당 부분 많이 종속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요. 먼저 인플레이션의 경우 지난 2개월 동안 저희가 1차 관문인 피크아웃 통과에는 실패했지만 7월달 CPI상, 다시 말해 8월 중순에 발표되는 7월달 소비자 물가상으로는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거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뉴욕연은에서 집계한 6월 공급난 지수가 지금 2021년 4월 수준까지 빠르게 내려왔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거 러시아발 에너지 사태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물가를 끌어올렸던 공급난 사태는 지금 많이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7월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다음 주 예정된 7월 FOMC 그리고 애플이나 아마존과 같이 빅테크주들의 실적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이벤트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증시 변동성은 계속해서 좀 있을 것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어떤가요? 네, 미국 증시 약세 영향을 받아서인지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0.5%대 내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의 영향을 받아서 2%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에너지 관련 주들이나 금융주들은 유가 급등 또 미국 금융주들의 호실적 소식이 국내 관련 업종에도 훈풍으로 작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나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인사 발령을 회사가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예컨대 나는 집도 서울이고 지금 서울로 출근하고 있는데 자, 다음 달부터 우리 부산으로 가서 파이팅 있게 일해볼까? 요거 가능할지. 그리고 회사에서는 자네 지금 과장인데 내가 부장으로 승진시켜주는 거야 라면서 부서를 바꾸라고 했는데 왠지 나는 속상하다. 요런 걸 종합해보면 사실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느냐 그건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이런 결정을 그대로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이 일을 제기해 볼 수 있을까요?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발령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전보, 전직, 전배, 전근 등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요. 헷갈리시죠? 네. 보통 기업에서는 이들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모두 동일 기업 내에서 직무나 근무지 또는 직책이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타기업으로의 인사 발령을 의미하는 전출과 전적이 있는데요. 전출은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타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견 근무와 유사하고요. 전적은 아예 기존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타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대기업에서 계열사 이동을 할 때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에 가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 이게 전출이 되는 거고요. 현대자동차에서 퇴사를 하고 현대모비스로 이동을 하게 되면 전적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전근이라는 단어는 그때 많이 들어봤어요. 국민학교 때. 우리 선생님 전근 가신데 그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인사발령은 그래요. 직원이니까 일단 입금해주는 회사가 마음대로 보내고 싶은 대로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회사 입장은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요? 그렇진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무하는 회사가 변경되는 전적과 전출, 이거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하는 회사가 변경된 것만큼 근로자의 이제 사회적 신분이나 근로조건 등 삶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는 뭐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향후 이제 동의를 했다 안 했다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적 또는 전출 동의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면에 전직이나 정근 같이 회사 내의 발령은 회사의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회사의 권한을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회사 내 발령도 무조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회사 내 인사발령 중에 이거는 부당하다.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회사 내 인사 발령을 판단하는 기준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하는데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은 예를 들어 영업팀 과장이 퇴사했는데 구매팀 차장이 영업 경력이 한 5년 정도 있고 본인도 영업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내는 거죠. 반면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얻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임금이 낮아지는 거, 둘째는 근무지가 멀어지는 겁니다. 보통 이제 기본급은 변하지가 않죠. 하지만 가령 연구원으로 일할 때는 연구수당이 있었는데 기획팀 발령을 받고 나서 연구원이 아니니까 연구수당을 못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근무자를 전주로 보내면은 교통비에다가 숙소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연봉이 급격하게 깎이는 셈입니다. 게다가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해서 생기는 이제 우울감도 있기 때문에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높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서 회사가 요 업무를 꼭 맡겨야 된다. 이게 인정이 되면 그러면 또 다 정당한 발령이 됩니까? 뭐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인사 발령 시에 추가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당사자인 근로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보아야 한다는 건데요. 물론 회사 내 발령은 근로자 동의가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면담 시에 저는 못 가겠어요. 거부 의사를 표해도 발령을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의견조차 듣지 않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의견을 듣는 방식은 근로자가 속한 팀의 팀장이 먼저 불러서 왜 발령을 내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인사팀 같은 데서 이제 근로조건 변경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설명을 하는 면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이런 프로세스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문제가 많이 된다.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사발령의 문제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가장 다툼의 소지가 많고 이슈도 되는 발령은 원거리 발령입니다. 장거리 발령이죠. 수도권 근무자가 지방 발령을 받거나 반대로 지방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서울에 있는 본사 발령을 받는 경우인데요. 작년에 모 분유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2년에 광고팀으로 입사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최모 씨가 있었는데요.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에도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0이 넘어서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2015년에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자마자 회사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보직 해임을 하고요. 팀장에서 이제 내린 거죠. 그리고 최 씨가 1년 뒤에 복직을 하니까 탕비실 옆에 있는 책상에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최 씨가 그렇죠. 2017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 발령 구제 신청을 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엔 아예 회사가 최 씨를 강남에서 일했었는데 출퇴근이 5시간이나 걸리는 천안의 물류 창고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런 식의 이유 없는 발령은 무조건 부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이분이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꿋꿋하게 천안으로 회사를 다녔잖아요. 네네네. 이 회사가 분유회사라는 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회사이기도 합니다만 분유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육아휴직했다고 인사상에 불이익을 준다. 이런 회사 분유를 엄마들이 사고 싶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직무를 마음대로 바꾼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동일한 근무지 내에서의 직무 변경은 보통 생활상 불이익이 거의 없죠. 그래서 웬만하면 정당한 인사 발령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모 방송국에서 간판급 앵커가 있었는데 이분도 이제 육아휴직을 갔다 왔는데 느닷없이 인터넷 뉴스부로 발령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부는 뉴스 사이트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앵커가 할 일이 아니고요. 해당 앵커를 그 부서로 보낼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앵커 몇 명이 퇴사를 해서 앵커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를 봤더니 해당 앵커가 육아휴직 전에 광화문에서 사장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도 벌였고 거리 서명에 나서는 등 파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이유로 보복 인사를 한 겁니다. 이런 보복성 인사는 부당한 인사 발령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부당하다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도 알겠고 앞서서 그 분유회사 사례도 유권 해석은 다 부당하다. 원복을 시키라고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그랬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행 강제금이 내리고요. 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은 계속 이제 그 발령에 대해서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해고가 좀 어렵다. 경직적이다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퇴사를 은근히 강요하는 수단으로 부당한 인사 발령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네. 그 최근 몇 년 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사들이 극심한 불황을 겪었죠. 그때 이제 한 여행사가 필수 인력인 한 200여 명을 제외하고 2천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모두 무급 휴직을 시켰는데요. 이제 본사 인사부가 관할하는 인적 자원 대기팀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전에는 휴직자나 징계 대상자 등이 임시로 소속되던 부서였는데요. 회사가 공지를 했어요. 사업 영역 재편 등에 따라 대기팀으로 선 발령한 뒤에 향후에 적합한 부서가 있으면 배치할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기약 없는 대기 발령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대기팀에 넣은 다음에 한 명 한 명한테 찾아가서 사직을 권고했고요. 결국 이제 복직 약속도 없고 하니까 초조해진 이제 해당 직원들 중에 상당수가 퇴사를 했습니다. 결국 대기 발령을 인력 감축의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대기 발령이라는 게 근데 그 인사상에 네. 적법한 어떤 과정이나 절차 중에 하나입니까? 그렇죠. 대기 발령은 예를 들어 회사가 조직 개편을 많이 하거든요. 네. 조직 개편을 했는데 어떤 팀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해당 팀장이 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잠시 다른 자리를 찾기 위해서 대기 발령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징계성 대기 발령이 있는데요. 어떤 징계 대상자인데 아직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럴 때 잠시 이 사람을 현 보직에서 빼는 거죠. 왜냐하면 2차 가해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보통 법적으로도 한 최대 3개월 네. 그 정도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는 게 대기 발령입니다. 대기 발령이라는 단어가 사실 긍정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보면 네. 우리가 과거에 금융위기, 외환위기 때 아니면 징계 대상자가 있을 때 회사에서 이게 방을 붙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여서 아마 이 단어 자체가 직원들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지 않았을까 싶고 지방 발령 같은 원거리 발령을 낸다. 이게 정당하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회사는 어떤 부분들을 충족을 해야 됩니까? 네. 무엇보다 이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 근무할 때 여수 공장에서 인사과장을 했었는데요. 저는 채용 면접을 할 때부터 지방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고 면접관들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오를 하고 있었죠. 입사하고 보니까
제 전임으로 여수공장의 인사과장이 계셨는데 그분이 본사 발령이 예정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를 그 후임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동의하고 입사했고 업무상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이 된 거죠. 게다가 이제 저는 여수의 비연고지였지만 교통비도 제공하고 무엇보다 근사한 사택을 제공해서 자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전셋값도 아끼고 가족들이 정말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원거리 발령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업무상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해주면 정당한 발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전직이라는 거 우리 첫 번째 질문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당신 전직 발령을 내립니다 했을 때 이걸 근로자가 거부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인사 발령이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봐야 되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보복성 인사 발령이라든지 이런 부당한 인사 발령이라면 거부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업무상 연관성도 있는 부서로의 이동을 거부하면 업무 지시 위반으로 징계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령 제가 영업 1팀에서 근무하는데 네. 영업 2팀에 업무량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를 영업 2팀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근데 영업 1팀과 2팀은 같은 건물에 있고 업무도 제품만 다를 뿐 동일한 영업직이에요. 그러면은 이를 거부할 경우에 향후 뭐 인사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는다거나 또 심하면 업무 지시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네. 화가 나서 출근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무단결근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동일한 선상에서 심대하게 그 근로자의 편익을 침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불리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무사님 오시면 이걸 오늘은 꼭 여쭤봐야지 했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항상 보면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댓글들이 가끔 올라오시거든요. 네. 근로자라는 단어하고 노동자라는 단어 사이에 네. 이 노동법상 규정하는 범위가 다르다든가 그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 다른 건가요? 아, 철학적인 개념이 좀 있는데요. 근로자는 사실은 그 일제히 잔재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근로자라는 용어보다는 노동자라는 용어로 이제 통일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 근로자가 그때 다소 그 일을 강제로 시킨다는 맞아요. 느낌이 들어있는 그런 단어이다 해서 노동자가 맞다. 그렇군요. 가끔 그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데 오늘 제대로 공부하고 갔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의견 참 많이 주시네요. 그래요. 강아지 호야님, 우리 자주 오시는 가족이시죠? 맞습니다. 그 불이익 준 그 회사 맞는데 이 회사는 오너 리스크가 사라진다고 했을 때 주가가 제일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오너가 매각 안 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런 걸 보고 좀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할 텐데 아, 그리고 부당하다, 그런 사업체 불이익 줘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으시고요. 뭐 반면에 일일이 다 따지고 사람 어떻게 씁니까? 싫으면 퇴사합시다. 그런데요, 법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지켜주시자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올게요. 발전.